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많은데요. 뜻깊은 기념일을 맞아 화합을 도모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파워토크 오늘은 김경승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 함께 정신건강과 가정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경승 센터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파워토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해체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가정 해체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가족 구성원의 그 정신 건강 없이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은 정신 건강을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정상적인 스트레스들이 있죠.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직장 가지는 그렇죠. 것 스트레스고 가정생활하는 것 스트레스인데 그런 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두 번째 정신건강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정신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이나 스트레스, 중독, 정신증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의 어떤 최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의적인 자해, 우리 보통 자살이라 말하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정신건강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뭐 심하면 가정 해체와 같은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난 4월 16일 날 우리 UBC에서 주최하신 건강 박람회에서 김기현 시장님께서 WHO 건강 도시를 선포하셨죠. 그렇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만 정말 현 시점에서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WHO 사무총장이 이제 홍콩의 마가렛 첸 박사인데 박사.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정신 건강 없이는 건강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신 건강의 아주 중요성을 예. 부각시킨 말씀이네요. 그래서 정신 건강은 이 개인 건강의 기초고 동시에 공동체 건강의 기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몸을 잘 돌볼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저는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건강 없이는 건강 도시 없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월인가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국가 정신 건강 대책 2020 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지난 2월 1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민 정신 건강 종합 대책 2020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행복 지수는 낮고 스트레스는 많고 사회적인 지지망은 약한 이런 상태에서 2015년에 이 OECD 삶의 만족도 지수가 5.8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평균 6.6인데 여기에 미달하는 수준이고 그러네요. 전체 그 34개국 중에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성적이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전체 국민 4명 중에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아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을 해도 15%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40% 수준이고 호주는 35% 수준인데 그 얘기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내가 좀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괜찮겠지 또는 나 혼자 극복하면 되겠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치료기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간다는 얘기네요. 병을 키워가지고 이제 오시고. 그러면 상당히 그 병이 커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또 고통도 많이 받고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로
OECD 국가 자살률 1위고 이혼율, 저출산율 1위 이런 이제 국민의 정신 건강과 행복이 심각하게 위험받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정신건강 종합 대책을 내놓은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정책 목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 둘째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 통합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중독으로 인해서 건강이 저해되는 것과 사회적인 폐해를 최소화하겠다. 넷째는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성과 지표로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에 대한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현행 16.9%에서 30%까지 확대시킨다 하는 이제 계획과, 또 사회복귀 시설은 이제 10% 정원을 확충하고, 중독 치료 경험률, 중독 치료를 경험하는 것을 현행 8.6%인데 그거를 21%로 확대시키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4년에 27.3명이거든요. 27.3명. 예. 근데 그것을 2020년까지 20명으로 감소시키겠다. 줄이겠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이겠다. 네네. 그런 계획이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체 국민의 5%인 250만 명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게이트키퍼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문직이죠. 그렇죠. 무슨 문이냐면 이제 생명의 문을 지키는 생명 지킴이라고 하는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잘 찾아내서 그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로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냥 일반 국민 중에서 하는 겁니다. 전문가도 필요 없고 약간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을 250만 명을 양성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이제 자살 실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OECD 그 국가 자살률을 비교를 해보면 1등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살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가 자살률이 이제 2003년 이후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통계청에 의하면은 2014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7.3명이고, 이건 OECD 평균 2배가 넘고요. 노인은 55.5명으로 OECD 평균 3배가 넘습니다. 노인들이 참 위험한 상황이네요. 예, 노인이 많고요. 그래서 한 해 평균 이제 14,000명이 자살로 돌아가시는데, 이 14,000명이라는 것은 당뇨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0,000명 정도가 되고요. 연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은 한 5,000명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합친 숫자와 당뇨, 비슷한 거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만큼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심각하네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또 이제 2015년도에 심리부검 결과에 의하면, 심리부검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자살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살의 심리적인 원인이 뭔가 하는 걸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하면은 정신건강과 음주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자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자살자의 88.4%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은 분들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또 자살자의 40% 정도는 사망 당시에 이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 중에 또 한 26% 정도는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는 보통 중독입니다. 이것이 알코올 중독으로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적이 되죠. 그러면 자살의 원인 중에 알코올과의 연계성 이런 게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요. 우울증과 자살, 우울증과 중독, 이것이 자살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이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상담과 진료를 꼭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꼭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지 마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살아 계신다면은 다른 기회가 있지만 자살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나 혼자만 있다, 외롭다,
뭐 어떤 그런 게 상당히 많은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혼자 계시다가 내가 외롭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디 뭐 이렇게 좀 뭐 얘기를 예.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좀 있었으면 예,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기초센터에서 네. 24시간 위기 대응 전화, 예, 24시간 언제라도 전화할 예. 때 받을 수 있는. 예, 24시간 위기 대응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1577-0199인데요. 0199 예, 1577 1577-0199 많이 예,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지금이라도 전화 주시면 저희 예.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좀 그런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는 1577-0199로 일단 전화해서 예. 뭐 마음속에 있는 얘기 터놓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새로운 예. 방법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조금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네. 지금 시간상 우울증에 대해서 요즘 또 많이들 고민스러워합니다. 예. 마음의 감기, 뭐 우울증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주부들한테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우울증에 정도 대해서? 이제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예. 또 그다음에는 이제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생리 전이라든지 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라든지 예. 폐경기 때 이제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성호르몬의 영향이고 예. 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심리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인이. 심리적인 사회적인 요인인데 뭐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요새는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는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뭐 예, 제 그렇죠.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여자분들의 이 사회적인 지위가 남자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취약성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부부 갈등이나 고부간 갈등 이런 대인관계 갈등이나 또 가사 스트레스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내면적인 성격적인 요인과 또 유전적인 요인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 우울증이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이제 생겼을 때 본인이 내가 우울증인가 이렇게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알아야 뭐 병원을 가든 상담을 하든 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우울증의 신호라고 할까요? 스스로 이제 내가 우울증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은 보통 한 이제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되면 우울증 진단을 내리거든요. 네네. 그 9가지가 뭐냐면 예.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우울한 기분입니다.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고 그것과 함께 흥미나 관심이 떨어지는 거. 뭔가 좋은 일이 없는 거죠. 모든 일에 관심도 없어지고 관심이 없고 흥미도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는 그러다 보면 식욕이 없어지기도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되는 거네. 식사를 영 안 하시기도 하고 예. 또 폭식을 과식을 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하고 그래서 체중 변화가 많이 빠지거나 찌거나 이제 이런 체중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증상이고 네 번째는 이제 잠을 자는 데서도 잠을 영 못 잘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잘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다섯 번째는 아주 이제 마음이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왔다 갔다 안절부절 불안한 못하는 거? 경우도 있고 네네. 정반대로 그냥 쭉 늘어져 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만사귀찮다. 만사귀찮은 이런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는 피로감이나 무력감 또 무가치감 뭐 심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약을 사 모은다든지 이제 이런 계획을 하거나 시도를 하는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가 해당이 되고 이것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하루 종일 이런 상태에 거의
있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주요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9가지를 한번 쫙 읽어보고 예. 내가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느냐 그런 걸 체크를 해서 내가 우울증 증세가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우울증에 걸렸다. 누구 한 명이 그러면 주위에 이제 가족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 우울증에 이완이 되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음을 그렇죠, 예상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에 걸리면 쉽게 기분이 상하거든요. 예. 또 이 이제 우울한 기분이 전염이 됩니다. 전염도 되고. 그래서 이제 힘들 수가 있어서 먼저 가족들은 이 우울증이 어떤 병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그래서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 안 얘기 되거든요.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예, 상처가 예, 되는구나. 예. 네가 마음이 약해 빠져서 그렇지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원인, 성격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또 유전적인 요인 이런 요인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뇌에서 이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통 세로토닌이라고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의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마음의 병이면서 동시에 뇌의 병이다. 그러네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생각할 때 뭐 정신적으로 좀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몸속에서 뇌에서도 예. 어떤 원인이 다 있네요. 내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에 변화가 생기면 나는 아무리 뭔가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뭐 바로 뭐 병원 가서 상담하고 치료를 해야 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일 빠른 이제 치료는 이제 약을 드시면 빨리 이제 기분이 회복될 수 있고 이제 그것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것이 동반하면 근본적인 원인적인 치료도 또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좀 이제 선입 편견이라고 할까요? 정신과 병원에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선 때문에 나는 가고 싶은데 막상 이제 그 신경정신과 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꺼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병을 키우는 원인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 환자 15%만이 치료를 그렇죠. 받고 있고 또 자살한 분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뭐 8, 90%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병을 키워서 자살이 많아지는 원인도 되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편견뿐만이 아니고 뭐 국가 정책에서도 그런 편견이 좀 들어가서 뭐 운전면허라든지 뭐 이런 좀 안 좋은 쪽으로 적용되는 게 실제 있다고 들었어요. 좀 그런 거는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면허 따는 데도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뭐 보험도 잘 안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네. 그래야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편견도 없어지고 그러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네. 효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이제 또 대표적으로 궁금한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보통 뭐 한 잔, 두 잔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뭐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왜 위험한지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알코올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 술은 음식인데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약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알코올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뭐 아티반, 바륨과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향정신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뭐 병원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철저하게 않습니까?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사용한 알수와 남아있는 재고가 매달이라도 틀리면 벌금을 그렇죠. 몇백만 원씩 내야 예, 되고 예, 이렇게 예.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나가면 반경 500m 내에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예. 알코올이란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예. 외국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술 파는 가게가 문을 따로 닫고 있고, 뭐 예. 어른들 아니면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그 예. 규제가 많이 있던데. 시간과 장소를 그렇죠. 규제를 하고 뭐 밤 10시 넘으면 안 판다든지 네네. 술도 꼭 파는 장소에서 리코아 스토어에서만 팔고 그렇죠. 팔기 위해서는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알코올이 사회로 들어오는 그 관문을 예. 그 문을 이제 적절히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그렇죠. 있고요. 이 술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충동 조절이 안 되게 하고 또 뭐 이제 호흡 중추도 억제시키는 그렇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수많은 질병 또 이 알코올은 수용성이면서 동시에 지용성이거든요. 네. 그 말은 물에 잘 녹고 지방에도 잘 녹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면 피는 물인데 물에 녹아가지고 세포로 가면 세포 막은 다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잘 녹아서 지방으로 쑥쑥 흡입이 돼서 예, 예. 온 몸에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퍼지니까. 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수많은 이제 질병이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울증 같이 알코올 중독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알코올 중독인가? 나는 아닐 거야.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본인 스스로 내가 중독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11가지, 11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만 있으면 지난 1년 동안에 두 가지 이상만 있으면 중독으로 진단을 하는데 그 11가지가 뭐냐면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의도했던 것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오래 마시는 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술을 줄이고 싶고 끊고 싶은 욕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술을 구하고 마시고 깨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술을 마시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경험하고 술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 할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 네. 또 술로 인해서 중요한 이 활동을 포기하거나 예. 감소하게 되는 거. 예.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는 거,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높은 데 올라가는 작업을 할 때 술을 드시고 이제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네. 술 때문에 뭐 이제 신체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마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성은 이제 술이 자꾸 세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한 반병만 먹어도 알딸딸했는데 예. 두 병, 세 병 먹어도 말짱한 게 이게 내성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예. 내성이 생기면 중독이라고 뭐 거의 말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금단 증상, 술을 한동안 드시다가 줄이거나 안 드시면 네.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해지거나 땀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단 증상입니다. 그러면 11가지 중에 두 가지면 그 중에 두 가지 이상만 되면 우리가 중독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중독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우리나라의 한 5% 성인의 5%한 150만 정도가 중독 있는 걸로 보이고요. 상당히 많구나. 예.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족의 정신 건강, 서로 이제 마음 건강을 위해서 가족끼리 좀 의사소통을 잘 해야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거. 우리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할 때 이제 약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치료가 이제 정신치료, 심리치료라고도 하는데 네. 이 심리치료에서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네. 공감적인 경청이다. 이렇게 말을 공감을 하거든요. 하면서 경청을 해라. 그렇죠. 공감적인 경청인데 네. 이 공감과
그다음에 동정을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공감은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네. 그럼 구덩이에 빠지면 거기가 캄캄하고 무섭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기는 캄캄하고 난 무서워요. 이렇게 말을 네네. 할 때 공감을 한다는 것은 그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과 위치에서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공감이고, 동정은 내가 거기 내려가지는 않으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너 큰일이네 이렇게 내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 네. 동정입니다. 그래서 동정이 아니고 공감을 해야 공감. 되고, 이렇게 공감적인 경청을 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네. 어떤 이해받는 느낌, 그걸 영어로 이제 feel felt라고 하거든요. feel felt. 예. 예. 내가 저 사람한테 느껴진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게 혼자가 아니구나. 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위안을 받고 그동안에 쌓인 감정이 환기가 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화에서는 공감적인 경청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 사회, 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공감적인 경청을 예. 한다면 의사소통 이런 것은 뭐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겠네요. 정신 건강이 증진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김경승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경승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 함께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되새겨봤습니다. 가정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 간 소홀했던 시간을 채우고 평소 가슴에 담아두었던 생각과 따뜻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파워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